얼마 전 영국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는 몇몇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한국은 참석 자격이 없음에도 특별히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유독 가시돋친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을 조롱해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작에 7개 국가 정상들을 동물로 그려넣으면서 중국을 초청하지 않고 비난만 해대는 국가에게 굴욕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유독 일본의 뼈를 아프게 때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997년 한국은 50년간 이어져 오던 급격한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을 겪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통틀어 가장 아픈 사건이라고 불리는 IMF 외환위기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이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외화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한국은행 금고에 남아있는 외환이 고갈되면서 자칫 국가 부도를 선언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이 이후로 한국의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회사가 줄줄이 도산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노숙자가 생겨났죠. 그런데 IMF 구제금융을 촉발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에 목말라 하던 김영삼 정부가 무리하게 OECD 가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고정환율제도라는 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정환율제도란 정부가 1달러당 원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제도죠. 중국이 뒤에서 몰래 사용하는 환율 정책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불러온 단초가 되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에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환율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하자원이 부족해 수출로만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환율을 정해서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면 수출이 늘어남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를 과감히 폐지합니다. OECD 가입을 위해서였죠. 그는 금융실명제 외에는 마땅한 실적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ECD 가입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도적으로 원화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달러 가치를 낮추고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해 수시로 다량의 외화를 방출해버렸죠. 그러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1997년 10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05억 달러였으나 두 달 만인 12월 말 204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했는데 외환 위기의 징조가 보이자 이 정보를 입수한 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하게 되죠. 외환 보유고는 적은 상태에서 빚을 갚다 보니 달러 보유고는 더 낮아지고 하루만 더 버티다가는 파산에 이르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긴급히 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입니다. 달러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죠. 문민정부의 무리한 OECD 가입은 결국 아직 경제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던 한국에게 엄청난 무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왜 그리 OECD 가입을 원했던 것일까요? 바로 선진국으로 불리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개발도상국에도 많이 오픈한 상태라서 예전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OECD는 선진국만 가입하는 기구였습니다. 한국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오면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불리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OECD 가입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IMF 금융위기를 겪은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전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력으로 최상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죠. 2018년 한국은 꿈에 그리던 3050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이 클럽이 가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5천만 명의 인구가 전부 1년 동안 3만 달러 이상으로 생활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대부분이 잘 산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2004년 프랑스와 이태리가 이 클럽에 가입한 이후 이제 이 클럽에 가입할 국가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당당하게 가입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국가도 경제력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캐나다나 호주 등은 인구가 부족해 가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가입이 어려운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이 덕분에 전 세계 각종 기구의 주요 회원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G7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국가정상협의체입니다. 전 세계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 7개만 참여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희소성이 높고 가입하는 순간 그 국가의 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은 이 단체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꼬장꼬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한국, 인도, 호주 등을 초청해 G7을 확대하자고 생떼를 썼음에도 이뤄지지 않았죠. 특별한 지위를 바라는 일본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에 가입하지 못한 한국은 초청받아야 이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국가는 원하는 기타 국가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요. 2008년 의장국 일본은 한국과 호주를 초청해 정상회의에 참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도 의장국을 맡았던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도 했지만 대면회의가 코로나로 무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었죠. 트럼프는 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한국,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추가시켜 G11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를 관철시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유야무야 됐죠. 그리고 올해 의장국인 영국 역시 한국을 초청했는데요. 회원국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없었지만 한국을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 한국이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반대를 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논의를 펼쳤을 때도 그랬고 이번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는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을 초청하는 것은 좋지만 G7 구조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일본이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반대하는 것은 개막 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성명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을 더한 11개국을 민주주의 D11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이제 G7의 구조는 D11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반색하고 나선 것이죠. 아마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G7에서 아시아 국가로 유일하게 지위를 유지하고파 하는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이 회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진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과 비교하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는데요. 참석한 국가 정상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대통령과 달리 스가 총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진 한 장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에서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 대학 법학과 교수는 이런 사진으로 자국 총리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런 인물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면서 식견, 학식을 가진 인물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자조 섞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의 수치라든지 반에 이런 놈들 꼭 한 명은 있더라라거나 약자 특유의 자세와 시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쭈구리 창피하다 또는 개망신이라는 다소 민망한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한편 초청받아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회담을 취소한 사유로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들었는데요. 이 독도 방어 훈련은 한국군이 독도에서 일본의 해상 자위대 침략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일본의 무력 침략에 대비해 수차례씩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이 독도 방어 훈련이 일본 측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2020년 연말에 실시했을 때는 일본의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감안하면 이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 측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코로나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G7 정상들은 일제히 중국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홍콩의 자치권 문제, 대만 해협 문제까지 중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는 전부 건드렸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투명한 2단계 코로나 기원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에 빗대어 반평을 쏟아냈습니다. 빈통 라오아탕이라는 필명을 쓴 중국계 아티스트는 정중앙에 미국 국기에 그려진 흰 머리 독수리를 앉혀 비난을 쏟아냈는데 원작에서는
우편으로는 예수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 12제자들이 모여 앉은 만찬 장면을 그린 것인데, 만평에서는 국기가 그려진 모자 쓴 동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라는 문구 아래로 늑대, 캥거루, 독수리, 사자, 비버, 닭 등등이 등장했는데, 일본은 시바견이라는 일본 고유의 견종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견으로 일본을 표현한 것도 기분 나쁜데 디테일하게 일본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바견은 주전자로 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주전자에 방사능 물질 표시가 떡하니 그려졌죠. 초록빛을 띤 술은 마치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원전 오염수를 사이좋게 나눠 마시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어쨌든 이번 G7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특이한 장면들이 목격된 정상회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